부산 자갈치 시장의 아침 공기는 늘 바다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김태원은 이 시장에서만 30년 가까이 회와 해산물을 팔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손놀림은 칼보다 빠르고 눈썰미는 웬만한 도매상보다 정확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손님을 상대하며 그는 단박에 그 사람이 무얼 사고 싶은지 어떤 형편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의 시선을 빼앗아간 손님은 조금 달랐다. 그녀는 7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키는 작고 몸은 조금 구부정했으며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깊은 주름들이 가득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의 낡은 회색 코트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고 발에는 해진 고무신이 있었다. 손에는 오래된 장바구니 하나뿐. 태원은 속으로 아마 조기 몇 마리나 갈치 두세 토막쯤 사시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광어 20kg만 주이소. 태원은 잠시 손에 쥔 생선칼을 멈췄다. 네, 20kg요. 예, 화로로요. 그의 눈이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었다. 옷차림, 손에 굳은 살,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 어떤 것도 대량 구매를 할 만한 손님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녀는 태연하게 지갑을 열어 새 지폐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갓 은행에서 뽑은 듯 반듯하고 빳빳한 5만 원권이었다. 태원은 의아한 마음을 억누르고 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20kg이면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에 가득 담아야 했다. 그는 종종 대형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이런 주문을 받았지만 이렇게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한 번에 사는 건 처음이었다. 혹시 큰 잔치라도 하시나 봐요. 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닙니다. 그냥 필요해서요. 할머니는 시선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다. 그 대답이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극했다. 보통 이 정도 양을 사는 사람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기 마련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마치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계산을 마친 뒤 할머니는 무거운 박스를 직접 끌고 갔다. 시장 입구 쪽에 세워둔 낡은 손수레에 그것을 실었다. 바퀴는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에는 오래 쓴 흔적이 깊게 배어 있었다. 태원은 그 모습이 왠지 눈에 밟혀 잠시 손님들을 돌보면서도 계속 그 방향을 힐끗거렸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그는 종일 머릿속에 맴도는 의문을 떨칠 수 없었다. 저 할머니, 저 많은 생선을 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오후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도 똑같이 광어 20kg를 주문했다. 태원은 속으로 이건 우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각에 가게를 찾았다. 주문 내용도, 결제 방식도, 태도도 변함이 없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짜놓은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오는 듯했다. 가끔 태원이 장난 반, 진심 반으로 할머니, 이렇게 매일 사시면 우리 집은 대박납니다 라고 말하면 그녀는 그저 얇게 웃으며 잘 됐네요 라고만 했다. 태원의 호기심은 점점 커졌다. 평생 시장에서 온갖 사람을 봐왔지만 이처럼 알 수 없는 사람은 드물었다. 게다가 그녀의 돈은 항상 새 지폐였고 지갑 속에는 언제나 두툼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혹시 부동산 부자일까 아니면 숨겨진 재벌가의 어머니일까 하지만 그 옷차림과 손때 묻은 손수레는 그 어떤 부유함과도 거리가 멀었다. 어느 날 그는 함께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저 할머니
이상하지 않냐, 저도요. 요즘 CCTV 보는데 진짜 똑같은 시간에 오고 똑같이 사가요. 무슨 비밀 창고라도 있는 거 아닐까요? 비밀 창고 태원이 피식 웃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주 금요일, 부산에 이례적으로 거센 비가 내렸다. 시장 바닥에는 빗물이 차올라 발목까지 젖었고 대부분의 손님들은 발길을 줄였다. 하지만 그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다. 우산도, 비옷도 없이 머리와 어깨가 흠뻑 젖은 채였다. 그녀의 코트는 물기를 머금어 무거워 보였고 손수레 바퀴는 빗물 속에서 힘겹게 구르며 소리를 냈다. 태원은 그 모습을 보고 결국 말을 꺼냈다. 할머니, 오늘 같은 날은 쉬셔도 되잖아요. 이렇게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립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아닙니다. 오늘은 꼭 가야 해요. 그 한마디에는 설명할 수 없는 단호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태원은 그날 처음으로 할머니가 단순히 특이한 손님이 아니라 무언가 중요한 사연을 품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그를 더 깊은 호기심과 의문 속으로 끌어들이게 될 운명이었다. 그날 밤 김태원은 잠을 설쳤다. 비에 젖은 채 무거운 생선 상자를 끌고 가던 할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젖은 머리카락, 빗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 단단한 발걸음. 그것은 단순한 장보기의 풍경이 아니었다. 마치 무언가와 싸우듯 아니면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한 절박함이 있었다. 다음 날 태원은 결심했다. 오늘만큼은 그 할머니가 생선을 어디로 가져가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 한편에는 장사꾼 특유의 호기심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다. 혹시 사기를 당하거나 생선을 팔아넘기는 위험한 무리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 오후 2시 어김없이 할머니가 나타났다. 오늘도 광어 20킬라. 오늘도 빳빳한 새 지폐, 계산을 마친 뒤 할머니는 무거운 박스를 손수레에 싣고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태원은 가게 문 옆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걸고 모자를 눌렀었다. 거리는 초겨울의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할머니는 시장 골목을 벗어나 오래된 주택가로 향했다. 골목길은 점점 좁아졌고 전봇대에는 오래된 전단지와 녹슨못이 어지럽게 박혀 있었다. 그 뒤를 몇 미터 강역으로 따라가던 태원은 혹시 들킬까 조심스레 발걸음을 늦췄다. 할머니는 2번이나 길을 꺾더니 허물어져가는 2층 건물 앞에서 멈췄다. 간판도 없고 창문 유리에는 오래된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안쪽에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태원은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그곳을 지켜봤다. 몇 분 뒤 문이 살짝 열리며 안쪽에서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감사합니다 라는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순간 태원의 눈이 커졌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때 옆집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년 남자가 태원을 흘끗 보더니 말을 걸었다. 거기 뭐 있어요? 태원은 당황해 고개를 저었다. 아, 그냥 지인 집 찾아왔는데 길을 좀 헤매서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저 집이요. 거기 고아원 같은 거예요. 정확히는 등록 안 된 사설 보호소지. 저 할머니가 원장 겸 보호자예요. 그 말에 태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사설, 보호소요, 네. 부모 잃은 애들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 할머니가 데려다가 돌본다더군요. 근데 지원이 거의 없으니 다 자기 힘으로 꾸려가는 모양이에요.
매일같이 먹을 걸 사다 나르시던데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매일 아시피리알의 광어, 빳빳한 새집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빠지지 않는 방문. 그 모든 건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였다. 태원은 골목을 떠나며 마음 한쪽이 묘하게 저릿해졌다. 장사꾼으로서 그는 돈과 거래에 익숙했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하며 누군가를 돌보는 삶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좋은 부위들 있잖아. 손님들이 안 찾는 거지만 맛있는 거. 그거 좀 따로 빼놓으면 어떨까? 부인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할머니 때문이지. 응. 그냥 돕고 싶어졌어. 다음 날 태원은 평소보다 더 좋은 생선을 골라 손질한 뒤 그중 일부를 작은 박스에 담았다. 할머니가 오자 그는 평소처럼 20kg을 준비해주고 계산을 마친 뒤 조심스레 말했다. 할머니, 이건 서비스입니다. 우리 집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부위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겁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아무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그날 이후 태원은 더 이상 그녀를 이상한 손님으로 보지 않았다. 대신 매일 오후 2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 시간이 오면 그는 단순히 생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힘을 보태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그 건물 앞에 낯선 승합차가 멈춰 서면서 이야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시장 골목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사람들은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상인들은 목청껏 가격을 외쳤다. 그러나 김태원의 시선은 시장 끝 골목 너머에 멈춰 있었다. 거기 그 허름한 2층 건물 앞에 낯선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회색 바탕에 회사 로고도 번호판 지역 표기도 뚜렷하지 않은 어딘가 모르게 수상쩍은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2명과 서류 가방을 든 젊은 남자 1명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 태원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건물 문이 열리더니 할머니가 나왔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사라지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그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류를 내밀었다. 불법 시설 운영 혐의로 현장 조사를 나왔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위생 불합격, 그리고 그가 일부러 말을 끊으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 그 단어에 태원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가, 왜 아이들을 돌보는 이 작은 공간이 무슨 위협이 된다고? 할머니는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말했다. 여긴 아이들이 사는 집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영장을 보시죠.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흔들었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차에서 커다란 상자를 꺼내 건물 안으로 들이려 했다. 그 순간 안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겁먹은 발소리, 그리고 조그만 창문 사이로 얼굴을 내민 소녀의 2눈이 떨리고 있었다. 태원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골목 끝을 가로질러 건물 쪽으로 다가갔다. 잠깐만요. 세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저는 이 할머니를 잘 압니다. 정작 남자가 차갑게 웃었다. 아무 상관없는 분은 비켜주십시오. 우리는 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겁니다. 법이라면서요. 그럼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굴 필요가 있습니까? 태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다. 할머니는 잠시 태원을 보았다. 그 눈빛엔 놀람과 동시에 말로 다하지 못한 감사가 스쳤다. 그러나 그녀는 곧 작게 고개를 저었다. 태원 씨, 들어가세요. 이건 제가 처리할 일입니다. 하지만 태원은 발을 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류를 든 젊은 남자의 손에, 그리고 승합차 내부에 놓인 또 다른 상자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위탁 아동 긴급 수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조사하러 온 게 아니다. 아이들을 데려가려는 거다. 그리고 태원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한번 데려가면 다시는 이 건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승합차에서 상자를 꺼내던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움직임은 훈련된 사람처럼 거칠고 단호했다. 할머니는 여전히 문을 등지고 서 있었지만 그 작고 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밀려날 것처럼 보였다. 비키십시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젊은 남자가 코웃음을 쳤다. 잘못은 어른이 저질렀죠. 미등록 시설, 후원금 불투명. 그리고 그는 일부러 태원을 향해 눈을 흘겼다. 최근에 누군가 여기에 출입한 기록도 있더군요. 혹시 그게 당신인가요? 태원은 그 말의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가 이곳에 발을 들인 건 단순한 호기심과 작은 도움의 마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증거처럼 쓰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더니 작은 손이 문틈으로 뻗어나왔다. 할머니의 표정이 무너졌다.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지만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 물러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바로 그 경찰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신고자가 제출한 자료도 있고 영장도 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펼쳐 보였다. 그 위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아동방임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적혀 있었다. 태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신고자가 누굽니까?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이유가 혹시 근거가 빈약해서가 아닌가요? 정장 남자의 표정이 굳었다. 순간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것이 태원의 시야에 들어왔다. 짧은 머리에 낡은 점퍼를 입은 어제 시장 구석에서 수상하게 서성거리던 그 남자였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태원은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문이 거칠게 열리며 두 명의 남자가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터졌다. 멈춰 태원은 그중 한 명의 어깨를 붙잡아 끌어냈다.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다. 팔과 팔이 부딪히고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금속 부품이 쏟아졌다. 그것은 단순한 수용품이 아니었다. 구속용 수갑, 태그 장치,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당신들이 복지국이 아니군요. 정장 남자가 비웃었다. 복지국이든 아니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아이들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태원의 등골을 타고 차가운 전율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도
위탁시설 이전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사라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태원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문 앞의 몸싸움은 순식간에 혼란으로 번졌다. 태원은 한 남자의 팔을 비틀어 쓰러뜨렸지만 그 사이 다른 남자가 재빨리 건물 안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한층 높아졌다. 은서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터졌다. 태원이 고개를 돌렸을 때 작은 체구의 소녀가 한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은서, 가장 말이 없고 겁이 많은 아이였다. 그녀는 발버둥치고 있었지만 남자의 팔은 쇠처럼 단단히 조여 있었다. 엔도아치의 태원이 앞으로 뛰었지만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건 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아이를 데려가려는 게 무슨 권리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장 남자의 주먹이 날아왔다. 태원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 충격에 비틀거렸지만 곧바로 균형을 잡고 맞받아쳤다. 주먹과 주먹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다. 그러나 뒤쪽에서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차가 떠난다. 누군가 소리쳤다. 태원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검은 승합차가 급하게 후진한 뒤 방향을 틀어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뒷문 틈새로 은서의 창백한 얼굴이 스쳤다. 태원은 곧장 달렸다. 하지만 좁은 골목 끝에서 차는 이미 먼지와 함께 사라지고 있었다. 숨이 가빠오르고 귀 안에서 심장이 요란하게 울렸다. 할머니가 허리를 부여잡으며 따라왔다. 은서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다. 태원은 그 순간 아까 골목 끝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던 남자가 여전히 근처에 서 있는 걸 보았다. 그는 승합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태원이 다가가자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드는군.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거지? 넌 모르는 게 좋을 거다. 모른 척하면 다칠 일도 없으니까. 그 말을 남기고 남자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다. 태원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단순한 유괴라기엔 너무 조직적이었다. 서류, 차량, 인원, 그리고 아이들의 명단까지. 이건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임이 분명했다. 그때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태원의 소매를 잡았다. 이건 몇 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누군가 후원자들을 하나씩 떨어뜨리고 시설을 감시했어요. 그리고 은서는 그녀의 말이 끊겼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은서가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아이일지도 몰라요. 태원은 숨을 고르며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의 부모가 예전에 큰 사건과 관련이 있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 확실치 않으니까. 그 순간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태원은 알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경찰이 오면 이 사건은 단순 시설 점검과 아이 실종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은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태원의 눈빛이 굳어졌다. 할머니, 주소와 아는 정보 전부 주세요. 그 아이,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태원은 은서를 실은 검은 승합차의 번호판 일부를 간신히 기억해냈다. 흐릿했지만 뒤쪽 두 자리와 앞쪽 한 글자가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그는 곧장 오래 알고 지내던 전직 경찰 친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합차 추적을 부탁하고 싶다. 이 시간에 또 무슨 사건에 휘말린 거냐. 아이, 납치다. 시간이 없다. 준호는 짧게 욕을 내뱉더니 곧 컴퓨터 키보드 소리가 들려왔다. 번호판 조합이 불완전해서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이런 차는
보통 렌트나 폐쇄된 회사 소유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교회 CCTV 기록도 확인해보마 통화를 마친 태원은 골목을 빠져나와 승합차가 향했던 방향을 따라 걸었다. 발걸음은 거칠었지만 시선은 냉정하게 주변을 훑었다. 길가의 작은 상점과 폐업한 공장. 그 사이사이로 달빛이 비치는 틈새. 어딘가에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는 길모퉁이의 편의점 앞 CCTV 카메라를 발견했다. 점원은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태원이 상황을 설명하자 얼굴이 굳어졌다.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화면 속에는 그가 본 그대로의 검은 승합차가 찍혀 있었다. 승합차는 빠르게 지나쳤지만 그 직후 뒤따라가는 작은 오토바이가 보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을 쓴 채 마치 미행하듯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혹시 이 근처에 오토바이 주차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뒤쪽 골목에 몇 대 세워져 있는데 태원은 곧장 골목으로 향했다. 녹슨 철문 너머 낡은 오토바이 몇 대가 늘어서 있었고 그중 하나는 CCTV 속 오토바이와 똑같이 검은색 연료통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누구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남자가 헐렁한 점퍼를 입고 담배를 문 채 서 있었다. 태원은 그의 눈빛에서 경계심을 읽었다. 네가 승합차를 미행했지. 미행 뭔 소리야.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네 체격은 숨길 수 없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배를 바닥에 비볐다. 그 차, 위험한 놈들이야. 나도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지. 왜 내 조카가 2주 전에 사라졌거든. CCTV에 찍힌 마지막 장면이 바로 저 승합차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그 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외곽의 창고 같은 데로 옮겨. 그리고 그 다음엔 사라진다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뒤로는 경찰도. 아무도 못 찾는다. 그물처럼 연결된 조직이라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태원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은서를 구하려면 경찰 수사망이 닿기 전에 직접 움직여야 했다. 위치나 흔적을 아는 대로 전부 말해.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쪽지를 건넸다. 그 위엔 외곽 산업단지에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거길 조심해. 감시가 엄청 빡세니까.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준호였다. 차량 조회 끝났다. 렌트 차량 맞는데 가짜 신분으로 빌린 거다. 그리고 마지막 GPS 신호가 네가 있는 쪽 외곽 산업단지 근처에서 끊겼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태원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서야. 내가 간다. 태원은 외곽 산업단지로 향하는 길에 빛이 거의 없는 도로를 달렸다. 가로등은 대부분 고장나 있었고 그나마 켜진 몇 개마저 깜박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고철 지붕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주소에 적힌 창고는 오래전에 버려진 듯 겉모습은 낡아 있었지만 유리창 안쪽에는 희미한 불빛이 깜박였다. 그리고 더 이상 폐허가 아니라는 듯 창고 주변 곳곳에 작은 적외선 감지기와 CCTV가 설치돼 있었다. 태원은 차를 창고에서 약 200m 떨어진 빈 컨테이너 옆에 세웠다. 주머니 속에는 작은 휴대용 망원경과 나이프, 그리고 낡은 권총이 있었다. 그 총은 군에서 복무하던 시절 이후 한 번도 쓰지 않았지만 오늘은 손에서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낮게 몸을 숙이고 철조망 근처로 다가갔다. CCTV의 회전 각도와 속도를 재빠르게 계산한 뒤 어둠에 맞춰 이동했다. 몇 초 간격으로 붉은 레이저 빛이 스쳤고
그 사이를 타이밍 맞춰 뛰어넘는 순간 발밑에서 작은 깡통이 굴러갔다. 찰나의 정적 뒤에 창고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태원은 곧장 빈 철 드럼통 뒤에 몸을 숨겼다. 2명의 경비가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주변을 살피다. 서로 무심하게 몇 마디를 나누고 다시 돌아갔다. 숨을 고른 태원은 창고 옆 작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볼트 몇 개를 조심스럽게 풀어내자 그 안쪽에서 오래된 먼지와 기름 냄새가 몰려왔다. 그는 몸을 웅크려 그 좁은 틈으로 기어 들어갔다. 창고 내부는 바깥과 달리 은은한 전등 불빛 아래 의외로 정돈되어 있었다. 금속 선반과 나무 상자들이 질서 있게 놓여 있었고 먼 곳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아이 울음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태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선반 뒤쪽에는 두꺼운 철문이 있었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목소리들이 새어나왔다. 이번 건은 특별히 조심해라. 값이 더 나갈 거다. 애가 아직 어려서 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없어. 그 목소리에서 뚜렷한 냉기가 느껴졌다. 태원은 주머니 속 권총을 단단히 쥐었다. 하지만 지금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아이뿐 아니라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다른 길을 찾기로 했다. 철문 옆에는 좁은 계단이 있었다. 계단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니 마치 사무실처럼 보이는 공간이 나왔다. 책상 위에는 거래 명세서, 그리고 GPS 좌표가 찍힌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다. 좌표 중 하나가 붉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마지막 운송, 내일 하나 삼시무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때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누군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태원은 재빨리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낯선 사내가 들어와 서류를 뒤적이다가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응, 내일 새벽에 출발해. 애는 준비돼 있고. 맞아. 이번 건은 절대 놓치면 안 돼.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태원은 조용히 책상 위의 좌표와 서류 몇 장을 챙겼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가 다른 출구를 찾으려던 순간 창고 한쪽에서 굵은 체격의 경비와 눈이 마주쳤다. 넌 누구야? 태원은 대답 대신 권총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쪽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덮쳐왔다. 거친 숨소리. 그리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다. 움직이지 마. 태원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서히 두 손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철문 너머 아이들의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은서를 구하기 위해. 이 위험 속에서도 그는 결코 물러설 수 없었다. 태원은 양손이 뒤로 묶인 채 창고 한 구석의 금속 의자에 앉혀졌다. 두꺼운 밧줄이 손목과 발목을 칭칭 감고 있었고 옆에는 2명의 경비가 감시하듯 서 있었다. 한 명은 팔짱을 낀 채 그를 노려봤고 다른 한 명은 무표정하게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먼 곳에서 철문 안쪽에 아이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그 울음소리는 태원의 가슴을 더욱 조여왔다. 너 여기 왜 왔는지나 말해라. 팔짱을 낀 경비가 낮게 말했다. 길을 잘못 들어왔다. 태원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숨가쁜 계산을 하고 있었다. 지금 이대로 끌려가면 좌표도 은서도 전부 놓친다. 1시간쯤 지났을까. 창고 안쪽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무거운 상자가 옮겨지고 경유 냄새가 진동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태원은 서류에서 본 아사 함시빌이라는 글자를 떠올렸다.
운송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을 보던 경비가 갑자기 문 밖으로 나갔다. 순간 경비는 한 명만 남았다. 태원은 숨을 죽이고 기회를 노렸다. 의자 다리를 바닥에 세게 긁어 금속성 소음을 내자 경비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다가왔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니까. 그 순간 태원은 몸을 비틀어 의자와 함께 옆으로 넘어졌다. 그대로 몸무게를 실어 경비의 다리를 걸고 균형을 잃은 경비가 쓰러지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경비가 잠시 의식을 잃는 사이 태원은 그의 허리춤에 꽂힌 단도를 빼내 밧줄을 잘랐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그는 곧장 철문 앞으로 달려갔다. 귀를 대고 안을 살폈다. 안쪽에는 2명의 남자가 있었고 한 명은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태원은 주변을 둘러보다 창고 벽 높은 곳에 작은 환기창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다리를 끌고 와 환기창을 열자 바깥에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곳으로 몸을 기울여 안을 보니 은서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은서야. 태원은 최대한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들었다. 삼촌, 조용히 해. 곧 꺼내줄게. 태원은 사다리를 내려놓고 철문 반대편에 작은 창고 출입구를 찾았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경비석 위에 걸린 열쇠 꾸러미를 발견했다. 그는 열쇠를 챙기고 재빨리 문을 열었다. 안쪽에 2 남자가 놀라며 일어섰지만 태원은 먼저 문을 발로 걷어차 한 명을 쓰러뜨리고 다른 한 명의 손목을 꺾어 권총을 빼앗았다. 움직이지 마. 총구를 겨눈 태원이 말했다. 은서를 품에 안은 그는 후퇴하듯 창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나 경비들의 고함이 울려 퍼지고 바깥에서 발소리가 몰려왔다. 태원은 은서를 안고 창고 뒤편으로 달렸다. 새벽 공기 속에서 숨이 하얗게 흐스날렸고 발밑에서 자갈이 튀었다. 멀리서 트럭 엔진 소리가 켜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트럭이 모퉁이를 돌자 태원은 은서를 들고 바로 철조망 쪽으로 향했다. 녹슨 철조망을 발로 차고 몸으로 눌러 틈을 만들자 아이를 먼저 밀어내고 자신도 빠져나왔다. 뒤쪽에서 총성이 울렸고 금속 기둥이 스파크를 튀겼다. 그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차에 미리 세워둔 컨테이너 옆 차량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은서를 뒷좌석에 태운 뒤 시동을 걸었다. 타이어가 자갈 위를 미끄러지며 먼지가 치솟았고 창고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다. 은서는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물었다. 삼촌, 이제 괜찮아요. 태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직 아니야.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그의 시선은 조수석에 놓인 서류 봉투로 향했다. 안에는 GPS 좌표와 마지막 운송이라는 글씨가 있었다. 그곳에 가야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었다. 차는 새벽에 고요한 국도를 달렸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서 있었고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은서의 잔뜩 굳은 표정을 스친다. 태원은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뒤쪽 하늘 끝에는 희미하게 붉은 기운이 번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그에게 아무런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빛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경고 같았다. 은서는 시트에 기대 앉아 조용히 물었다. 삼촌, 저 사람들 다시 올까요? 태원은 짧게 대답했다.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가 향한 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작은 산길이었다.
오래전에 폐쇄된 광산 근처로. 그곳에는 태원의 예전 정보원 중 한 명이 은둔하고 있었다. 이름은 장혁. 전직 특수부대 요원이자 불법 무기거래 조직에 잠입했던 인물이었다. 태원은 그와 연락을 끊은 지 오래였지만 지금은 그 외에 믿을 사람이 없었다. 산길에 들어서자 차바퀴가 자갈을 밟으며 덜컹거렸다.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쳤고 숲속에서는 이름 모를 새의 울음소리가 울렸다. 15분쯤 달린 뒤 그는 오래된 창고 앞에 차를 세웠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녹이 세운 철판 위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다. 태원은 차에서 내려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철문이 조금 열리며 거칠게 깎은 듯한 얼굴이 나타났다. 태원, 네가 여기 왜 시간 없어? 안에 들여보내줘. 장혁은 잠시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문을 열어줬다.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무기와 장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낡은 지도와 표식들이 붙어 있었다. 은서는 태원의 뒤에 꼭 붙어 장혁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저 아이는 누구지? 은서다. 보호대상. 장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자코 물을 가져왔다. 태원은 서류 봉투를 꺼내 장혁에게 내밀었다. 이 좌표. 거기에 마지막 운송이 있다고 한다. 장혁은 좌표를 확인하고 눈썹을 찌푸렸다. 이거 국경 근처야. 무기나 인신매매 조직이 쓰는 비밀 항구일 가능성이 크다. 네가 거기 가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다. 그래도 가야 해. 그곳에서 끝을 내야 한다. 그때 멀리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장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내 놈들, 뒤를 밟혔어. 태원은 즉시 은서를 장혁에게 맡기며 말했다. 여기서 버텨. 난 시간을 벌어야 해. 혼자 나가면 못 돌아온다. 그래도 나가야 해. 창고 바깥으로 나가자. 이미 세 대의 검은 SUV가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고 있었다. 태원은 권총을 꺼내 구조물 뒤에 몸을 숨겼다. SUV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내리자 그는 신속하게 첫 번째 타깃에 다리를 쏘고 이어 두 번째의 총을 떨어뜨렸다. 총성이 울리고 나무와 철판에 탄환이 박혔다. 하지만 적들은 계속 밀려왔다. 태원은 후퇴하며 장혁이 설치해둔 함정 쪽으로 유도했다. 순간 땅 밑에서 폭발음이 울리며 SUV 한 대가 옆으로 기울어졌다. 그 틈을 타 태원은 마지막으로 남은 적을 제압하고 숨을 고르며 창고 안으로 돌아갔다. 장혁은 은서를 품에 안고 있었고 눈빛이 굳어 있었다. 이제 선택해야 한다. 당장 좌표로 향하든지 아니면 더 깊이 숨어서 때를 기다리든지. 태원은 짧게 대답했다. 우린 좌표로 간다. 더 도망치면 끝은 없다. 장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서랍에서 소총과 탄약을 꺼냈다. 좋아. 그럼 내가 같이 간다. 어차피 여기서도 오래 못 버틴다. 세 사람은 서둘러 장비를 챙기고 어둠 속으로 다시 길을 나섰다. 국경과 그리고 마지막 운송이 기다리는 곳으로. 밤이 깊어갈수록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바다는 검은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잔잔한 파도 소리만이 들렸다. 태원, 장혁, 그리고 은서는 산을 돌아 국경 근처의 비밀 항구에 도착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항구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희미한 불빛 몇 점이 부두 끝에서 깜박이고 있었다. 장혁은 쌍안경을 들어 올려 살폈다. 경비 최소 15명, 대부분 무장, 그리고 그의 시선이 멈췄다. 저게 마지막 운송인가 보군. 부두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컨테이너가 3개 놓여 있었고 크레인 한 대가
그중 하나를 선박 위로 옮기고 있었다. 태원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컨테이너 표면에 찍힌 마크. 그것은 그가 과거에 추적하다 놓쳤던 범죄 조직의 상징이었다. 은서, 여기서 기다려. 절대 움직이지 마. 은서는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삼촌, 가지마. 제발. 태원은 잠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건 끝내야 하는 일이야. 태원과 장혁은 그림자처럼 항구 쪽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바닷물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어둠을 틈타 참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부두 위에서는 조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며 웃고 있었고 몇 명은 크레인 조작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혁이 낮게 속삭였다. 저기 오른쪽 경비 2명만 처리하면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어. 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권총을 빼들었다. 짧은 침묵 후 2발의 소음기 총성이 어둠 속을 갈랐다. 경비 2명이 쓰러지고 그들은 재빨리 시신을 뒤로 끌어다 숨겼다. 부두 끝에 다다른 순간 태원은 컨테이너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 남자의 얼굴, 송도현. 태원이 몇 년 동안 쫓았던 은서 부모의 죽음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물이었다. 그는 여전히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으로 손에 시가를 들고 있었다. 태원, 오랜만이군. 도연은 마치 예전 동료를 만난 듯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 아직도 지키고 있나 하긴. 네가 그렇게 바보같이 굴 줄 알았지. 태원은 총을 겨누며 한 발짝 다가갔다. 이 운송은 끝났다. 내 게임도. 하지만 도연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넌 아직도 세상을 정의와 복수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구나. 하지만 여긴 국경이야. 법도, 규칙도 없지. 순간 부두 양쪽에서 무장한 경비들이 몰려왔다. 태원과 장혁은 즉시 서로 등을 맞대고 사방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다. 총성이 항구를 뒤흔들었고 탄피가 바닥에 튀었다. 장혁이 소리쳤다. 컨테이너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 태원은 몸을 날려 컨테이너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쇠사슬을 끊고 문을 열자 그 안에는 사람들의 눈이 번쩍였다. 쇠창살 안에 갇힌 여성들과 아이들이었다. 은서의 목소리가 멀리서 울렸다. 3초 뒤 태원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도연이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방가쇠가 당겨지려는 찰나 장혁이 몸을 던져 태원을 밀쳤다. 총성이 울리고 장혁이 무릎을 꿇었다. 태원은 분노로 도연에게 돌진해 그를 부두 끝으로 몰았다. 격투 끝에 도연의 총이 바다로 떨어졌고 태원은 그의 멱살을 붙잡았다. 이제 끝이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비웃음을 남기고 태원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가 바다로 추락했다. 경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태원과 은서, 장혁은 컨테이너의 사람들을 풀어주며 경찰과 국경수비대에 연락을 보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자 바다 위에는 서서히 새벽빛이 번졌다. 하지만 태원은 알았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새벽 햇살이 항구 위로 번지자 밤새 이어진 총성과 비명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하지만 공기 속에는 여전히 탄내와 바닷물의 비릿한 냄새가 섞여 있었다. 태원은 부두 끝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도연이 빠져든 곳은 아직도 잔물결이 일고 있었지만 그의 시신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장혁은 응급처치를 받은 채 구급체에 실려갔고 은서는 구조된 사람들과 함께 안전지대로 이동했다. 국경수비대장은 태원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들은 평생 저 지옥 속에서 못 나왔을 겁니다. 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다.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도연이 그렇게 쉽게 끝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임시 숙소로 돌아온 태원은 창문을 닫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메일함에 도착한 한 통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고 제목은 단 한 글자 계속이었다. 태원이 복호화를 실행하자 화면에는 짧은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흐릿한 화질 속 검은 방 안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다.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차갑게 울렸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강태원, 네가 항구에서 구한 사람들, 그건 우리가 잃어도 되는 작은 조각일 뿐이지. 진짜 화물은 이미 움직였어. 태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영상 속 남자는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넌 아직 그림자의 끝을 보지 못했어. 도연 그는 단지 하수인이다. 네가 찾는 진짜 주인은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지.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꺼지고 노트북이 강제로 셧다운됐다. 태원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뒤엉키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병원에서 장혁을 찾았다. 장혁은 팔에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영상이 왔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장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도연보다 위에 있는 놈이 있다는 거냐? 그래. 그리고 그 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어. 아마 우리가 믿었던 사람 중 하나일 수도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은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저도 봤어요. 그 남자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어요. 태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언제 어디서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랑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집에서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원은 서서히 숨을 고르며 결심했다. 좋아, 그럼 이제 그림자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놈의 얼굴을 보자.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다. 그리고 그날 세 사람은 각자의 가방을 챙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 위에 올랐다. 도시 외곽.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구역이 있었다. 높은 철조망과 감시탑, 그리고 무표정한 경비원들이 그곳을 둘러싸고 있었다. 표면상으로는 군수물자 보관소라 했지만 태원은 직감적으로 그 안에 진짜 목표가 있다고 느꼈다. 밤이 깊어질 무렵 태원, 장혁, 은서는 검은 복장에 얼굴을 가린 채 구역 북쪽 경계에 도착했다. 장혁이 작은 장치를 꺼내 철조망을 스캔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 전류가 아니야. 고주파 센서가 있어.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바로 경보가 울린다. 태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3분 안에 통과해야 해. 준비됐지. 장혁이 장치를 작동시키자. 철조망 한 구간이 미세하게 흔들리며 전류가 차단됐다. 세 사람은 그림자처럼 몸을 낮추고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발소리는 자갈 위에서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구역 안쪽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창고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중 한 건물 앞에 커다란 에이필투르 표식이 붙어 있었다. 은서가 그 표식을 보자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저거 맞아요. 우리 집 지하실에서도 똑같은 표식을 봤어요. 태원과 장혁이 눈을 마주쳤다.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하고 있었다. 세 사람은 건물 뒷문으로 접근했다. 문은 전자 잠금 장치로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장혁이 휴대용 해킹 모듈을 연결하자 단 몇 초 만에 철컥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와 기계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대한 컨테이너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고 그 표면에는 모두 H2와 복잡한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은서는 손끝으로 그 기호를 더듬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화학물질 코드예요. 독성이 강하고 국제적으로 반입 금지된 그 순간 창고 끝에서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대단하군. 세 사람은 동시에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키가 크고 정장 차림이었으며 한쪽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있었다. 태원의 심장이 순간 멈춘 듯했다. 국장님, 그 남자는 태원이 한때 몸담았던 조직의 최고 책임자. 이 국장이 네가 이렇게까지 집요할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겠지. 네가 믿던 세상은 전부 가짜였다는 걸. 장혁이 이를 악물었다. 도연도, 항구도 전부 당신이 꾸민 거냐? 이 국장은 대답 대신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그러자 그림자 속에서 무장한 경비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태원은 재빨리 주위를 살폈다. 숫자가 너무 많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제라도 끝내야지. 이 그림자 놀이를.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하자 장혁과 은서도 동시에 움직였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첫 총성이 울려 퍼졌다. 첫 발이 울리자 창고 안은 곧장 혼돈으로 변했다. 금속 벽에 부딪힌 탄환들이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튀었고 공기 속에는 화약 냄새가 빠르게 번졌다. 태원은 낮게 몸을 숙이며 컨테이너 뒤로 굴러 들어갔다. 장혁은 정확한 사격으로 양쪽에서 다가오는 경비원 둘을 쓰러뜨렸지만 적들의 숫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은서 뒤로 태원의 외침에 은서는 즉시 빈 드럼통 뒤로 몸을 숨겼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컨테이너 표식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왜 이 국장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총성이 잠시 잦아든 틈을 타 이 국장이 조용히 웃었다. 네가 궁금해하는 게 그거지, 에이 파튀. 그는 손목에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가까운 컨테이너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고 그 안에서 거대한 유리 캡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형체가 불분명한 희뿌연 액체에 잠긴 생물체가 있었다. 은서의 눈이 커졌다. 인간이에요. 변형된. 이 국장은 태원의 표정을 즐기듯 설명을 이어갔다. 전염병이 아니라 진화의 씨앗이지. 우리는 병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종을 창조하고 있다.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를 위해서 태원의 손이 순간 떨렸다. 그가 조직을 떠난 이후 수많은 임무에서 목격했던 실험의 흔적이 하나로 이어졌다. 그래서 도현을 죽였나 이 국장은 잠시 표정을 굳혔다. 그는 약했다. 이상을 가졌지만 현실을 감당하지 못했지. 그 말이 끝나자 태원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장혁에게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동시에 양쪽으로 흩어져 공격을 재개했다. 짧지만 치명적인 전투가 벌어졌다. 장혁의 탄환이 경비원의 무기를 떨어뜨렸고 태원은 몸을 날려 이 국장을 제압했다. 은서는 곧장 컨테이너 제어판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손이 빠르게 키패드를 조작하자 창고 천장에서 붉은 경보등이 켜졌다. 자폭 장치예요. 여기서 빨리 나가야 해. 그러나 이 국장은 태원의 팔을 뿌리치며 비웃었다. 넌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없을 거다. 이미 다른 곳에도 H-푸르는 존재하니까. 그 말이 태원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경보음과 함께 문을 향해 달렸다. 창고 밖으로 뛰쳐나온 순간 뒤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뜨거운 공기가 등을 밀어냈다. 태원은 숨을 몰아쉬며 불타는 건물을 바라봤다.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은서는 손에 작은 메모리 카드를 꼭 쥐고 있었다. 우린 빈손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A4폰치의 모든 실험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태원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군. 폭발 이후 그들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몸을 숨겼다.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금속 벽 사이로 먼지가 흩날렸고 그 속에서 은서는 손에 꼭 쥐고 있던 메모리 카드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수많은 파일 목록이 줄지어 나타났다. 파일명은 대부분 암호화돼 있었지만 일부 폴더는 명확한 라벨이 붙어 있었다. Project A12, Phase 3, Distribution Routes, Subject List. 태원은 화면을 보며 낮게 숨을 내쉬었다. 이건 단순히 연구가 아니군. 이미 실행 단계야. 장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여길 봐. 각국의 항구와 공항 코드가 나와 있어. 최소 5나라로 샘플이 퍼져나갔다. 은서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데이터 복구화를 시작했다. 암호화가 복잡하긴 하지만 이건 내부 연구원용 코드야. 해독할 수 있어. 그녀의 눈빛은 피곤함 대신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몇 분 뒤 화면에 인물 사진들이 뜨기 시작했다. 일부는 군복 차림, 일부는 실험복을 입은 과학자였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얼굴이 있었다. 윤재, 태원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다. 윤재는 태원이 과거에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동료였다. 그는 조직을 떠났다고 알려졌지만 지금 보이는 건 그가 A4류의 핵심 운송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가 왜 거기 있어? 장혁이 물었지만 태원은 대답 대신 주먹을 움켜쥐었다. 과거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귓께서 울렸다. 은서는 데이터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열었다. Phase 4, Field Testing이라는 제목이었다. 그 안에는 지도와 함께 표시된 도시 이름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있는 이 도시였다. 이미 투입됐어요. 첫 실험 대상지는 여기야. 정적이 흐른 뒤 태원이 결심하듯 말했다. 그렇다면 우린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실험을 막고 윤재를 찾아야 해. 그들은 역할을 나눴다. 장혁은 무기와 장비를 준비하고 은서는 데이터를 계속 분석하며 위치 추적을 맡았다. 태원은 오래된 연락망을 가동해 정보원을 불러 모았다. 며칠 뒤 한 정보원이 낡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윤재가 최근 드나든 창고의 감시 사진과 출입 기록이 있었다. 사진 속 윤재는 예전의 부드러운 미소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낯선 인물이 서 있었는데 은서는 그 얼굴을 인식 프로그램에 돌려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이 사람 카자르예요. 중동에서 불법 생물 무기 거래를 주도하던 인물. 태원은 숨을 길게 내쉬며 지도 위에 표시된 좌표를 가리켰다.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여기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48시간이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미세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장혁이 즉시 총을 집어들었고 태원은 손으로 은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노트북 전원을 급히 끄고 메모리 카드를 뽑아 목걸이에 걸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점점 다가왔다. 그리고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한 낯선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철문이 터져 나가듯 열리자 날카로운 금속 소리와 함께 탄피 냄새가 순식간에 창고 안을 덮쳤다. 완전 무장한 남자 5이 전술 조명과 소음기를 장착한 돌격소총을 들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은 검은 발라클라바에 가려져 있었지만 움직임은 군인 특유의 훈련된 기계적 정확성을 보여줬다. 태원은 반사적으로 은서를 뒤로 밀어내고 손목에 감춰둔 글록을 뽑아 문 쪽으로 3발을 갈겼다. 탄환이 금속 문틀에 튀며 불꽃을 튀겼지만 침입자들은 전혀 주춤하지 않았다. 장혁이 즉시 오른쪽 측면에 금속 선반을 걷어차며 엄폐물을 만들고 권총 대신 단축형 산탄총을 꺼냈다. 은서 자료 보호 우선이 알아요. 은서는 목걸이에 걸린 메모리 카드를 손에 꽉 쥔 채 노트북과 배터리를 작은 방수 가방에 밀어 넣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날카로워졌다. 총성이 짧게 울리고 유리 파편이 튀었다. 태원이 몸을 낮춰 왼쪽 측면으로 이동하자 공격자 중 한 명이 전술 조명을 끄고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측면 이동 2명 장혁이 외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왼쪽 벽 뒤에서 한 남자가 돌출되며 은서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순간 은서는 반사적으로 노트북 가방을 그 남자의 얼굴 쪽으로 세게 내던졌다. 그는 순간 시야를 잃었고 그 틈에 태원이 그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제압했다. 그러나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많아졌다. 증원군이 오고 있어. 태원이 짧게 말했다. 장혁이 이 악물고 총알을 갈아 끼우며 대답했다. 여기서 버티면 끝장이야. 탈출로 찾아야 해. 은서는 참고 뒤편의 낡은 벽을 두드리며 말했다. 여기 오래된 화물문이 있어요. 녹이 슬어서 안 보였지만 열쇠만 있으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장혁이 허리춤에서 작은 폭약 장치를 꺼냈다. 열쇠 대신 이걸 쓰자. 짧은 폭발음과 함께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렸고 차가운 외부 공기가 밀려들었다. 그 틈으로 3사람은 몸을 낮춰 빠져나갔다. 그러나 건물 뒤편 골목에도 이미 2명의 무장 병력이 배치돼 있었다. 태원이 앞장서서 은서를 밀어내며 교차 사격을 가했고 장혁은 덮쳐오는 병사 1명의 복부를 걷어차며 그를 쓰러뜨렸다. 골목 끝에서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한 대의 검은 SUV가 미끄러지듯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며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타 빨리. 차 안에는 태원의 옛 정보원 미라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차를 세울 생각도 없이 태원과 은서를 잡아당겨 태우고 장혁이 뛰어들자마자 급가속했다. SUV는 좁은 골목을 비집고 나와 시내로 질주했다. 은서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어떻게 우리 위치를? 미라는 짧게 대답했다. 내 노트북이 신호를 내고 있었어. 내가 그걸 역추적한 거야. 하지만 그들도 같은 신호를 보고 있었지. 태원은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렇다면 우린 아직도 추적당하고 있다는 거군. SUV 뒤쪽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렸다. 사이드미러 속 검은 헬멧을 쓴 3명의 추격자가 기관 단총을 들고 달려오고 있었다. SUV가 급격히 코너를 돌자 타이어가 포장도로 위에서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다. 뒷좌석의 은서는 한 손으로 노트북 가방을 꽉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안전벨트를 붙잡았다. 추격 오토바이 3대가 코너를 가로질러 따라붙었고 기관 단총에서 번쩍이는 섬광이 터졌다. 총알이 SUV의 트렁크와 뒷유리를 박살내며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차 안으로 쏟아졌다.
고개 숙여 태원이 은서의 어깨를 눌렀다. 미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핸들을 꺾었다. 이 속도로는 오래 못 버텨 골목으로 파고들어야 해. 장혁이 조수석에서 몸을 반쯤 내밀어 권총으로 방역했다. 첫 발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 탄환이 앞서 오던 오토바이의 앞 타이어를 꿰뚫었다. 그 오토바이는 중심을 잃고 쓰러져 뒤따르던 한 대와 부딪히며 불꽃을 튀겼다. 그러나 마지막 한 대는 여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바짝 뒤를 쫓았다. 저놈, 혼자라도 끝까지 간다. 태원이 중얼렸다. 은서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앞에 다리예요. 강을 건너면 좁은 하수구 입구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자주 숨었어요. 미라는 미간을 찌푸리며 결정을 내렸다. 좋아, 거기로 간다. SUV는 다리 위로 돌진했다. 추격자는 강력을 줄이며 좌우로 총알을 퍼부었다. 장혁은 마지막 탄창을 끼우고 사격각을 만들기 위해 몸을 더 내밀었다. 순간 오토바이 추격자가 허리를 숙이며 바퀴 쪽을 조준했다. SUV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고 미라가 핸들을 강하게 틀었다. 차체가 옆으로 미끄러지며 난간을 스치자 불꽃이 튀었다. 지금이야 태원이 소리쳤다. 장혁이 반가쇠를 당겼고 총알이 오토바이의 연료 탱크를 맞췄다. 폭발음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다. 잔해와 불꽃이 바람을 가르며 강물로 떨어졌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미라는 SUV를 다리 끝에서 세게 꺾어 은서가 말한 좁은 하수구 입구로 진입했다. 강변의 낡은 철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장혁이 발로 차자 곧바로 부서졌다. SUV는 하수구 안 깊숙이 들어가 멈췄다. 엔진을 끄자 사방이 적막해졌다. 모두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들이 다시 찾을까요? 은서가 낮게 물었다. 태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찾을 거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미라는 의자에 기대어 씁쓸하게 웃었다.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하지만 그 노트북 안에 있는 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지.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건 루멘 프로젝트의 전모예요. 이 도시의 반을 뒤흔들 비밀. 하수구 천장 너머로 희미한 물방울 소리만이 울렸다. 그러나 그 정막 속에서 모두는 알았다. 다음 움직임이 이 모든 싸움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새벽 안개가 강 위로 내려앉았다. 하수구 깊숙한 어둠 속에서 네 사람은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미라는 차갑게 식은 커피캔을 손에 쥔 채 은서가 노트북을 부칭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화면이 켜지자 암호 입력창이 나타났고 은서의 손가락이 망설임 없이 비밀번호를 눌렀다. 이제 전부 보여줄게요. 노트북 안의 파일들은 단순한 범죄 내역이 아니었다. 거대한 네트워크, 고위 정치인, 재벌, 해외 무기상 그 모든 연결고리가 루멘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촘촘히 얽혀 있었다. 그들은 도시의 재개발, 에너지 사업, 그리고 뒷세계 무기 거래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미라가 중얼렸다. 우린 모두 표적이 되지. 장혁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짙게 비쳤다. 태원은 침착하게 계획을 설명했다. 자료는 세 군데로 보낸다. 하나는 해외 언론, 하나는 정부 내부의 청렴 인사, 그리고 마지막은 대중에게 직접 유출. 어느 한쪽이 막혀도 나머지가 살아남게.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송 프로그램을 세팅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무거운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하수구 입구에서 쇳소리가 울렸다. 찾아왔다.
미라가 권총을 꺼냈다. 장혁이 SUV 옆에 몸을 숨기며 말했다. 시간을 벌자. 총성이 울렸고 불빛이 하수구 어둠을 가르며 밀려들었다. 검은 복면을 쓴 무장 인원들이 빠르게 진입했다. 미라와 장혁이 교차 사격으로 진입로를 봉쇄했고 태원은 은서를 노트북과 함께 SUV 뒤로 끌어냈다. 전송은 얼마나 남았어? 40초, 아니 30초. 한 명의 적이 옆벽을 타고 기습적으로 접근했지만 태원의 칼날이 번개처럼 스쳤다. 쓰러지는 적의 그림자가 물 위로 길게 번졌다. 은서는 화면을 똑바로 보며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봤다. 실, 9, 8. 장혁이 마지막 탄환을 쓰는 순간 적들의 수류탄이 굴러왔다. 은서, 엎드려 태원이 그녀를 감싸며 몸을 던졌다. 폭발음과 함께 하수구벽 일부가 무너지고 물이 거세게 쏟아져 들어왔다. 물살 속에서 은서의 눈이 모니터를 찾았다. 3, 2, 1. 전송 완료. 녹색 불빛이 깜박이자 그녀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적들은 전송이 끝났음을 알았는지 더 거칠게 총을 난사했다. 미라는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이제 나가야 해. 네 사람은 하수구의 보조 출구로 몸을 던졌다. 새벽의 찬 공기와 함께 강 위로 나왔을 때 그들은 이미 도시 반대편이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이미 자료를 받은 언론과 내부 인사들이 움직이고 있을 터였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끝난 거죠. 태원은 잠시 강물 위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다. 진짜 세상과 싸움이 해가 강 위로 떠오르며 물결 위에 빛이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한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빛이 스며드는 순간 같았다. 후기, 빛이 남긴 그림자.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지 6달이 지났다. 루멘 프로젝트라는 단어는 더 이상 은밀한 암호가 아니었다. 뉴스 헤드라인, 토론 프로그램, 거리의 낙서벽에도 새겨진 부패와 권력의 동의어가 되었다. 고위 인사 수십 명이 체포됐고 해외 무기 거래망은 절반 이상 붕괴했다. 그러나 모든 게 정의롭게 끝난 것. 미라는 한 달 전 신분을 완전히 지웠다.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고 사라진 암살자라는 별명만이 남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남미나 동유럽의 어딘가에서 새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추측했지만 장혁만은 알았다. 그녀는 자유를 택했다고. 장혁은 경찰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설보안 회사를 설립해 증인 보호와 정보 분석을 전문으로 했다. 그의 사무실 창개는 아직도 하수구에서 쓰던 낡은 손전등이 놓여 있었고 그것이 그날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상기시켰다. 태원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언론에 한 번도 이름이 오르지 않았고 그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몇몇 비밀 작전 보고서에는 고스트 나이프라는 암호명이 계속 등장했다. 그리고 은서, 그녀는 기자가 되었다. 자료를 세상에 알린 주역이자 이후의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기록한 사람. 하지만 그녀는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하수구 속 전송 완료 직전에 초록빛 불. 그 빛은 그녀에게 자유와 동시에 책임을 안겨주었다. 그날 이후 도시의 강 위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마다 네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꾼 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바꾸게 두지는 않았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그림자가 세상을 덮을 때 그들은 다시 빛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